전 세계가 조용히 잠들어 있던 어느 새벽,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한 문장이 모든 군사 전문가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오션이 공동 개발한 무인 잠수함이 SLBM 탑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인 SLBM 잠수함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개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존 SLBM 운용국들은 전부 유인 잠수함, 즉 전략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죠. 미국의 오하이오급, 중국의 진급, 러시아의 보레이급, 전부 한 척당 수조 원에 달하고 150명 이상이 탑승하는 인력 중심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력도 없이 그 누구의 생명도 희생하지 않으며 무인으로 핵탄두 탑재 가능 SLBM을 바다에서 발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이건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무인 잠수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형 드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약 20m, 배수량 400-500톤으로 소형 전략 플랫폼급이지만 슬라이딩식 수직 발사관을 내장하고 있으며 하이온무 내 개량형 SLBM이 탑재 가능합니다. 즉, 실질적인 전술핵 무기 대응 수단입니다. 일본 언론이 가장 먼저 반응했죠. 한국이 비공식 핵보유국 클럽의 문을 열었다고요. 일본은 수십 년간 핵무장을 공론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이 무인 잠수함이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통해 핵 대응 능력을 보여주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동맹의 방어적 조치라 평가했지만 내부에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조차 아직 무인 SLBM 플랫폼을 실전 배치한 적이 없으니까요. 중국은 더더욱 불편하죠. 지금까지 한반도 전략 무기 구도는 미국의 우산하에 있는 한국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인 SLBM 잠수함의 등장은 한국이 스스로 핵우산을 제작하고 배치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략 사고를 갖췄다는 상징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한국의 전략 독립이 현실이 되어버린 셈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시도가 너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 군비 경쟁 가속화, 북한의 강경 반응 등등. 하지만 이런 주장 자체가 모순입니다. 북한은 이미 SLBM 2종을 실전 배치했고, 중국은 세계 함대를 통해 핵 SLBM을 운영 중이며, 일본도 핵탄두 장착 가능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숨겨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순진하게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건 외교적 자해나 다름없죠. 더구나 이 무인 SLBM 잠수함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억제 수단입니다. 위기 발생 시 사람 없이 작동 가능하며 일정 수심에서 장기간 대기하다가 인공지능 명령으로 자율 발사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 먼저 공격하더라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셈이죠. 이건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에도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수, 한국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던졌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서방의 해구산 신뢰가 흔들리고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 이번 SLBM 무인 잠수함의 등장은 단순히 신무기 발표가 아닙니다. 한국이 동북아 군사 질서에서 변수가 아니라 설계자로 올라서겠다는 전략적 메시지이자 기술과 의지로 무장한 독립적 안보 패러다임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한국을 전략적 종속국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미니 잠수함이라고 하면 대개 생각하는 게 있죠. 작고 성능은 제한적이고 정찰용이나 훈련용일 거라는 고정관념.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발표한 무인 SLBM 잠수함은 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까요? 아무리 하이엔드 기술이 집약됐다고 해도 길이 20m 남짓, 배수량 500톤 수준에서 진짜 SLBM 플랫폼 역할이 가능하냐는 건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해상 작전 환경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 점이야말로 이 잠수함이 가진 기술적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무인 플랫폼은 AI 기반 자율항해 기능과 수심 200m 이하 장기 자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추진 프로펠러 대신 워터제트 방식으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전자파도 거의 발생하지 않죠. 탐지 자체가 불가능한 진짜 스텔스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해양 강대국들도 지금쯤 이 기술을 시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한국만 이런 시도를 해서 군비 경쟁을 자극할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자위대 헌법 제약, 중국은 기술력과 비밀 유지 문제로 인해 이 수준의 무인 SLBM 플랫폼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중국은 핵잠수함을 더 대형화하고 인력 중심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작고 정밀한 무인화 전략으로 기술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SLBM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량이 무겁고 추진력과 발사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잖아요. 과연 그런 대형 미사일을 그렇게 작은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을까요? 이미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개량형 현무사 SLBM을 개발하면서 무게를 50% 이상 줄이고도 기존 탄도 성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한국형 SLBM은 수중 발사 후 공중 추진 단계에서 자가 안정화 기능이 탑재돼 있어 미니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해외 언론들이 비대칭 전력의 진화라고 분석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럼 이 미니 KSS-3가 실전 배치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한반도 방어용인가요? 아니면 훨씬 더 광역적인 작전이 가능한가요? 바로 거기서 진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플랫폼은 동해는 물론 서해와 남중국해까지 작전 가능 수심과 자율 항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해협이나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존재 자체가 위협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함포도 없고 승조원도 없지만 단 한 발의 SLBM으로 지역 전체를 핵그림자 아래에 둘 수 있는 잠복형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력은 언제든 해킹이나 통신 교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무인 시스템이라는 게 보안에서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입증됐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ADD는 이미 EMP 대응 차폐 설계, 양방향 암호화 통신 모듈, 그리고 위성 기반 긴급 우회 명령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게다가 만일의 통신 단절 상황을 대비한 독립행동 알고리즘까지 적용되어 있어 명령을 상실해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기 혹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보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죠. 이번엔 무인 잠수함보다 더 핵심적인 탑재 무기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현무 SLBM 개량형. 이름은 익숙하지만 이번에 탑재된 버전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전용형입니다. 일반 SLBM을 그대로 얹은 게 아니라 무인 플랫폼에 최적화된 경량 고속 SLBM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현무사 SLBM은 중량 35톤에 이르는 대형 미사일인데 이런 미사일을 작은 무인 잠수함에 어떻게 탑재하고 쏠 수 있다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합 아닌가요? 그게 이번 기술의 핵심입니다. ADD는 현무사의 추진 모듈을 두 단계로 분리하고 탄두 부위를 고체 연료화하면서 전체 무게를 15톤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는 500km 이상, 탄두 위력은 기존 대비 유지 내지 향상됐습니다. 특히 냉발사 방식과 수중점화 시스템을 통합해 수직 발사관이 좁은 미니 잠수함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사 가능한 구조가 됐죠. 사거리가 500km면 사실상 평양은 물론이고 베이징 해안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 아닙니까? 중국은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전략적 억제의 본질입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현무 개량형 SLBM의 등장으로 사실상 전술핵 대응 능력을 갖췄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 내 군사계층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한국이 독자적인 억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SLBM은 어디까지 핵무기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진짜 핵탄두는 없는데도 이런 무기를 가지는 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핵탄두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듀얼 케이퍼벨 미사일입니다. 외신들도 이를 핵무기 포텐셜 보유 자산이라 분류하고 있고요. 이른바 핵무기 없는 핵 억제력. 바로 이 점이 이 무기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가치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써왔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자위대는 미국과의 협조로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고 자체 위성 타격 능력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전략적 독립성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미일 삼각 구조 속에서 일본이 전략적 중심축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이 SLBM을 무인 잠수함에 탑재하는 데 성공하면 일본은 동북아에서 전략적 존재감을 잃게 됩니다. 특히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미국과 핵 공유를 논의하고 있지만 한국은 굳이 공유하지 않아도 실질적 대응 능력을 확보한 셈이니까요. 이런 전략은 미국에도 부담 아닙니까? 동맹국이 자기 맘대로 핵 억제 무기를 만든다는 건 미국의 동부가 전략에 충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입장에선 관리할 수 있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보호국이 아니라 능동적 억제력을 가진 전략 파트너로 올라섰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더군다나 이 현무 SLBM 개량형은 100% 한국산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 기술허가, GPS 연동 등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미사일이 수출되거나 다른 국가가 기술을 탐내는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향후 글로벌 방산 전략에서 중요한 카드가 됩니다. 이미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는 전술탄도미사일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만약 이 SLBM이 수출형으로 개량된다면 핵없는 억제력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핵무장을 원하지만 정치적 제약이 큰 나라들에겐 이보다 더 매력적인 옵션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략 잠수함은 보통 130명에서 150명 정도의 승조원이 탑승합니다. 항해사, 유도무기 전문가, 수중음향 탐지사, 통신사, 기계공 말 그대로 사람의 집합체죠. 그런데 한국의 무인 SLBM 잠수함은 그 모든 것을 AI와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건 군사무기라기보다 거의 수중 슈퍼컴퓨터라고 불러야 할 수준입니다. AI가 잠수함을 통째로 운용한다는 말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사람 없이 항로 탐색, 회피 기동, 발사 명령까지 처리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에 한국의 기술력이 정답을 줬습니다. 한화시스템과 LI진엑스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이 공동으로 개발한 KAI 택티컬 디프 내버게이션 시스템은 실시간 해류 분석, 적소나 회피, 그리고 SLBM 발사 조건 계산까지 모두 통합된 AI 기반입니다.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자율 판단, 자율 항해, 자율 작전까지 가능한 군사용 딥러닝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잖아요. 상황이 예측 범위를 벗어나면 오류 가능성도 있고, 만약 오작동에서 SLBM이 오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재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 잠수함에는 3단계 안전 트리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첫째, 위성 기반 명령 수신. 둘째, 사전 입력된 지정 시간 좌표 조건 일치 여부. 셋째, 비상시 수동 원격 제어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작동이 아니라 오작위도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무기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심리죠. 하지만 북한은 이미 자율기뢰와 자폭형 드론을 배치했고 중국은 심해용 무인 정찰 플랫폼을 대량 투입 중입니다. 일본은 해상 무인 정찰 드론을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죠. 한국이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의 내재화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그런데 이 AI 기술, 과연 외부 해킹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이버전은 실제 전쟁보다 더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잠수함의 AI 코어는 오픈넷 인크리프터드 아워커텍처라고 불리는 독립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며 모든 명령은 양자암호 기반으로 송수신됩니다. 게다가 감청 탐지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어 해킹 시도 자체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고 심해에 은닉하는 회피 모드로 전환됩니다. 양자암호 통신이라고요. 그건 아직 미국조차도 제한적으로 실험하는 기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국방부 산하 KIDA와 애트리가 공동으로 양자보안 통신 알고리즘을 무기체계에 적용 중입니다. 실제로 현무 SLBM 무인 잠수함은 한국 최초로 양자보안 통신 시험을 실전에 연계한 사례입니다. 미국도 놀라고 중국은 무서워할 만한 일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국은 단순히 무인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믿을 수 있는 판단을 기계에게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는 말이군요. 이건 기술적 성취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독립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아도 되고 실시간 판단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언제든 어디서든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겁니다. 일본의 전투기는 조종사가 필요하고 중국의 핵잠은 유인 조종이지만 한국은 이제 AI가 국가를 지킨다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에 도달한 셈이죠. 전통적인 군사 전략에서 핵 보복이라는 건 고도로 계산된 인간의 판단을 동반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핵 삼축 체계, 러시아의 데드핸드 시스템, 중국의 제한 핵 보복 전략 전부 사람의 손을 거쳐야 발사되죠. 그런데 한국은 그 틀을 깨버렸습니다. 유인 잠수함이 아닌 무인 SLBM 플랫폼을 전략 보복 수단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이 과연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핵 보복이란 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맡긴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의 판단은 감정과 정치적 변수에 쉽게 휘둘리죠. 반면 한국의 무인 잠수함은 인간의 명령 없이 임의로 공격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조건 예를 들어 적국의 핵 공격 탐지, 국가 기반 시설 붕괴, GPS 및 위성통신 두절 이 복합적으로 충족될 경우에만 자율 보복 모드에 진입합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와 알고리즘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건 결국 데드엔드 시스템과 다를 게 없습니다. 러시아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미국은 이를 미친 전략이라며 오랫동안 비판해왔죠. 그걸 한국이 따라가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라 한반도 특유의 지정학적 조건에 맞게 최적화한 겁니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로 무장했고 중국은 통보 없이 한국 주변에 SLBM을 띄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판단을 기다리다 보면 이미 서울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정이 늦는 억제력이 아닌 즉각 보복 가능한 억제력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왜 무인 시스템이어야 합니까? 그냥 KSS-3 같은 유인 전략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 은닉과 빠른 재배치입니다. 유인 잠수함은 보급, 인력 유지, 출항 정보 노출 등의 단점이 있죠. 반면 무인 SLBM 플랫폼은 항구에서 수개월 동안 은닉 출항이 가능하며
운용 인원이 없으므로 피폭 위험도 없습니다. 게다가 작기 때문에 적 탐지망을 피해서 서해, 동해, 심지어 일본 근해까지 침투 가능하죠. 미국도 이를 전술적 비대칭 이점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될까요? 일본이나 중국은 당장 강하게 반발할 텐데요. 이미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핵보복 시스템을 자동화했다며 아시아판 데드핸드라 부르고 있고, 중국 관영 매체는 위협적 도발이라며 경제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한국의 선택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억제력을 확보한 순간부터 반발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무기 체계를 통해 한국이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북한 억제? 아니면 중국과 일본까지 포함된 동북아 전략 재편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략적 독립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억제 요산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무리 동맹이라도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무인 SLBM 플랫폼은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명입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까지도 계산에 넣은 실질적 자위력 확보가 바로 이 무기의 궁극적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한국의 무인 SLBM 플랫폼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각국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미국은 불편해했고 일본은 경악했으며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각국의 전략적 셈법이 드러난 실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미국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동맹인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모습.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 아닌가요? 특히 무인 SLBM이라는 승인받지 않은 전략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이 실제로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죠. 미국 내 전략사령부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간과는 외교적으로는 한국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는 식의 원론적 입장을 내놨지만 국방부는 기술 사양 공유 요청이나 감시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조차 아직 실전 배치한 적 없는 무기를 한국이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미국 일부 언론에선 한국이 핵을 우회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무기가 미국의 기술 주도권에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 없는 동맹을 유지하며 비확산 체제를 리드해왔는데 한국이 기술적으로 그 프레임을 뚫고 나간 겁니다. 공식적인 핵무장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는 동등한 억제 효과를 가지니까요. 이는 단순한 동맹국의 방어력 향상이 아니라 미국 중심 억제 체계의 균열이란 점에서 미국으로선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현재 자위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이 움직임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핵억제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첫 번째 동아시아 국가가 됐다며 위기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무인 핵잠수함 개발은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내 보수 언론은 심지어 한국의 대응에 핵무장론을 재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70년 넘는 역사적 불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전략적 기술 우위까지 벌어졌다면 일본은 단순히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자위대가 기술적으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이 강했는데 이 무인 SLBM 잠수함은 그 프레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직까지 자유랑해형 잠수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즉, 지금까지는 경제대국 일본이 기술 중심국 한국을 상위에 두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이번 사건은 그 순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침묵하는 걸까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격렬한 외교적 비난이나 군사적 시위라도 벌일 법한데 의외로 조용합니다. 중국의 침묵은 당황의 다른 표현입니다. SLBM 자체는 중국도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무인 SLBM 플랫폼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장벽, 군대 파벌 구조, 전략적 통제에 대한 불신이 모두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번 무기가 서해, 동중국해 등 중국이 내해로 간주하는 곳에까지 은밀히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중국이 만약 이 무기를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를 들어 경제 보복, 사이버 공격, 혹은 해양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무기가 탐지조차 안 되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고 경제적으로 보복하려 해도 한국의 기술 주도권을 뒤엎기는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존재 그 자체가 리스크인 무기죠. 이제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무인 SLBM 잠수함이 과연 북한만을 위한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이 무기의 설계 철학과 작전 반경, 기술 스펙을 보면 명백히 중국과 제1열도선을 주 타격 지점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국방부 발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자위적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정부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고 인정하진 않을 텐데요. 그건 외교적 수사일 뿐입니다. 실제로 분석해보면 이번 무인 SLBM 플랫폼의 작전 항속거리는 4,000km, 자율자망 가능 시간은 30일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단순히 동해에서 북한만 감시할 수준이 아니라 서해를 넘어 황해 발해만 그리고 중국 산둥반도 인근까지 전개 가능한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잠깐, 중국 앞바다까지 진입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건 미국조차도 조심스러워하는 지역인데 한국이 단독으로 그걸 시도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현실성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전략입니다. 특히 무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명 위험이 없으니 전략적 위험 부담도 줄어듭니다. SLBM 탑재 드론이 황해 해저 200m에서 20일간 대기하며 위성 명령 수신 후 SLBM을 발사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시뮬레이션에서 검증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적 억제가 아니라 기습형 응징 억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무기는 미국이 말하던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제1열도선 안에서 접근을 차단하려는 구도 속에서 오히려 한국이 그 안으로 침투하겠다는 의도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항해 항모타격단과 F-35B 같은 플랫폼을 내세웠지만 한국은 그와는 다른 방식 은밀하고 자동화된 무인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SLBM 드론은 제1열도선 내부로 조용히 들어가 발각되지 않고 상시 대기하며 위기시 바로 보복할 수 있는 침묵 속의 비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1열도선인가요? 단순히 중국 해군이 밀집돼 있기 때문입니까? 제1열도선은 중국이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해상 생명선입니다. 대만, 오키나와, 남중국해 이 선이 뚫리면 중국은 전략적 해양 진출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 구간에 한국의 무인 SLBM 플랫폼이 숨죽이고 대기하고 있다는 건 중국에게 모든 항로가 감시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죠. 특히 평시에도 정찰 위성으로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공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의 반발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 보복이나 대외 협박, 혹은 무력 시위도 우려됩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겨냥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때와 다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와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축소해왔고, 무엇보다 이 무기는 방어적 억제 수단으로 명확히 설계되어 있어 국제적으로도 명분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강하게 나갈수록 중국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라면 일본이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일본은 이 무기가 한국 단독 전략 자산이라는 점에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율 억제력을 한국이 먼저 구현해버렸기 때문이죠. 일본은 아직까지 미국의 해구산에 완전히 의존 중이며 독자적 핵보복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무인 SLBM으로 그 라인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이 무기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 그 자체란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도 독립국가임을 선언한다. 그것이 이 무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북한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과거는 끝났고, 이제는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한국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비핵국가지만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단을 밟고 있죠. 바로 비공식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단계입니다. 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탑재 가능한 플랫폼과 기술, 의지까지 갖춘 국가.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비공식 핵보유국이란 말은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인하는 나라에만 쓰이는 표현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그 범주에 한국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핵탄두 80배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역으로 핵탄두는 없지만 전략적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훨씬 더 정교한 계산이 반영된 방식입니다. 핵무기를 선언하지 않아도 억제 효과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방식 말하자면 비공식 억제력을 선택한 걸까요? 정식으로 핵무장 선언을 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더 이득이 있습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하면 미국과의 동맹 균열, 일본과의 무기 경쟁, 문제제 등 여러 가지 후폭풍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플랫폼만 갖춘 상태에서 핵탄두는 선언하지 않은 채 기술적으로만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외교적으로는 책임을 피하고 전략적으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핵그림자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한국을 비난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조차도 한국 입장에선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비난이야말로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러시아 언론은 한국은 실질적 전술핵국 국가로 봐야 한다는 보도를 냈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의 SLBM 플랫폼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맹국이 비공식 핵보유국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불편해하진 않나요? 불편해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적 자립성을 무시할 수 없고, 무조건적인 억제만 하다가는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이해한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제 억제력 기반의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핵탄두를 보유하지 않아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무인 SLBM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군사전략적 효과는 동일합니다. 더구나 AI, 정밀유도, 무인화 기술을 내재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핵무기 보유국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억제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 가능할까요? 결국 어느 순간엔 핵무기 보유 선언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만 보여주는 단계가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도 한국을 제어하지 못하고 중국도 쉽게 건드릴 수 없으며 일본은 속으로만 불안해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즉, 전면 핵무장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정치적 억제 상태가 형성된 거죠. 지난 세기 동안 세계 핵전략의 기반은 상호 확증 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론이었습니다. 핵을 쓰면 상대도 핵을 써서 결국 양국 모두 파괴된다는 개념이었죠. 미국과 소련이 냉전기 동안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개발한 무인 SLBM 플랫폼은 이 MAD 이론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MAD 이론은 핵전쟁 억제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 체계를 무력화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기존 MAD 이론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핵발사는 인간의 판단을 거쳐야 하고 상대국도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해 서로 파괴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무인 SLBM은 이 전제 자체를 파괴합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지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응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응징을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러시아의 데드핸드 시스템과 유사한 거 아닙니까? 자동화된 보복 장치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데드핸드는 국가 전체가 붕괴되었을 경우에 작동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반면 한국의 무인 SLBM 플랫폼은 소규모 타격에도 즉각 보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술형 자산입니다. 즉, 전면 핵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술적 억제를 위한 일상적 운용 무기입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너무 쉽게 보복이 개시될 수 있다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오판의 가능성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AI 시스템을 단순 명령 이행이 아닌 복합 조건 충족 알고리즘으로 설계했습니다. 감정, 정치적 판단, 심리적 압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위성 데이터, 적외선 탐지, 신호 분석 등 기술적 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히려 인간보다 훨씬 냉정하고 오류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북한도 유사한 무인 보복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아시아 전체가 무인 핵 억제력 상태로 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통신 인프라, 보안 알고리즘, 자율항해 시스템에서 한국과 북한의 격차는 극단적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GPS 교란에도 취약하고 고체 연료 SLBM 기술조차 아직 불완전합니다. 중국조차도 아직 무인 SLBM 플랫폼을 실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 분야에서 최소 10년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확산된다면 결국 사람 없는 핵전쟁이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인간성의 붕괴 아닙니까? 아이러니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히려 전쟁을 막는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한국의 무인 SLBM이 이미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 어떤 도발도 더 이상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복수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복수합니다. 그것도 빠르고 정확하게. 그럼 결국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전쟁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란 말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억제력에 무인하는 인간 중심의 전쟁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입니다. 이제는 군인이 없어도 승조원이 없어도 전쟁은 수행됩니다.
그리고 그 억제력은 더 강력해집니다. MAD 이론은 인간이 상대를 죽일까 말까를 고민하던 시대의 이론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고민을 AI에게 맡기고 그로써 더 냉정하고 더 공평한 억제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무기가 인류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무인 SLBM 시스템은 단지 미사일을 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진 이유이고 그것이 세계가 지금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통적인 핵전력 구조는 소수의 전략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러시아의 보레이급, 중국의 진급도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바로 소형화와 대량 생산을 결합시킨 무인 SLBM 잠수함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매년 몇 척의 무인 SLBM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궁금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략 자산은 비용, 인력,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인 잠수함은 그걸 뛰어넘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무인 SLBM 잠수함의 최대 강점은 모듈화 설계입니다. 길이 약 20m, 배수량 500톤 이하. 내부는 AI 시스템, 무장 모듈, 추진체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부분이 하나오션, LI 진엑스1, STX 엔진 등 국내 기업의 표준화된 생산 라인에서 조립 가능합니다. ADD는 이미 연간 최소 12척, 최대 20척의 생산 능력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척 이상이요. 그건 거의 매달 한 척꼴인데 그렇게 빠른 주기로 고위 전략 무기를 찍어낼 수 있다는 건 말 그대로 군사혁명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흉내내기 힘든 구조 아닙니까? 미국은 한 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68년, 비용은 70억 달러 이상입니다. 반면 한국의 무인 SLBM 플랫폼은 한 척당 약 6천억 원 수준, 생산 주기 68개월, 유지 비용과 인력 운용 부담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전략 자산의 보급화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 체계는 향후 수출까지 염두에 둘 수 있겠군요. 예컨대 중동이나 동유럽 국가들처럼 독자적 억제력이 필요하지만 핵무장을 할 수 없는 나라들에게는 엄청난 매력일 텐데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폴란드, 핀란드 등이 유사한 전술 플랫폼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SLBM 미탑재 버전인 모의 훈련형 무인 잠수함은 수출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2026년 이후 연간 수출형 5척 이상 제작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SLBM 탑재가 가능한 무기 체계의 확산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나 NPT 체제의 틀에서 이런 대량 생산은 규제받지 않을까요? 핵심은 무기 체계가 아니라 탄두입니다. SLBM을 탑재할 수 있어도 핵탄두가 없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의 전략 억제 효과를 내는 길을 찾은 겁니다. 미국조차 이를 공식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량 생산 전략은 단순한 숫자의 우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확산성과 전장 포화력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말이군요. 기존에는 전략 잠수함 한 척이 파괴되면 전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인 SLBM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잠수함을 동시에 분산된 해역에서 운영함으로써 어떤 전장 상황에서도 생존성과 응징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질과 효율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인 SLBM이 바다에 돌아다니면 오히려 오판이나 오작동의 위험도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합관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무인 전략 플랫폼 통합통제소를 이미 동해와 남해 두 곳에 설립했고
이곳에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전역 통제를 실시합니다. 각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되 동시에 중앙 통제 명령에 의해 수동으로 일괄 정지 또는 대기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다수의 무기를 통제하되 사고는 사전에 봉쇄하는 체계입니다. 듣고 보니 이건 더 이상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준전시 체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산 가능한 전략 무기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전쟁 억제를 위한 상시 운용 체계를 가진 나라. 핵탄두가 없어도 핵 억제력을 갖춘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무인 SLBM 플랫폼이 어떤 전략적 위상을 갖췄는지, 또 얼마나 강력한 억제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미국이 허락했을까? 아니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이 모든 걸 밀어붙인 걸까? 그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깊이 얽혀 있는 동맹국이고 모든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이나 배치에는 사실상 비공식적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죠. 특히 핵 관련 억제력은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번 무인 SLBM 잠수함은 전례가 없는 독립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미국의 GPS 기반도 쓰지 않고 통신 모듈도 미국산이 아닙니다. 센서, 내비게이션, 추진체, 발사관, 그리고 탑재 SLBM까지 100% 한국산입니다.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술 주권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개념이지만 동맹 구조 안에서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죠. 미국은 실제로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일부 인사들은 K-스트러티직 오타넘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의 독자 행동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틈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한국이 명확히 동참하지 않으면서 자체 SLBM 전력을 강화하는 건 통제 박변수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컨대 기술 공유 제한, 정보 차단, 또는 다른 동맹국과의 공동훈련 배제 같은 조치 말입니다. 그건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무기를 전략 자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교 카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무기를 미국과 공동 운용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죠. 이는 동맹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기술 주권을 유지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무기가 확산되면 자국의 해구산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나요? 정확히 그게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에게 해구산이 있으니 자체 핵전력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해왔죠. 그런데 한국이 실질적인 독립 억제력을 갖추자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내 우파 진영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핵공유 논의를 재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대만 일부 보수 세력도 한국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런 흐름을 차단하려면 오히려 한국의 무인 SLBM 체계를 미국식 체계에 편입시키려 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미사일 통합 운영, 공동 지휘 통제 같은 방식으로요. 그 시도는 이미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지휘체계 안에 한국형 SLBM 플랫폼의 일부 작동 정보를 공유하자는 제안이 논의됐고 일부는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전략 자산은 완전 자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럼 미국과 한국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군요. 서로 필요하지만 서로 경계해야 하는 관계.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제 허락받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술 주권,
전략 자율성, 전장 설계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나라. 미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존중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무기가 존재하는 이유. 모든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죠. 적이 먼저 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은 바로 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전 상황에서 한국의 무인 SLBM 잠수함, 즉 미니 KSS-3가 어떻게 응징에 나서는지를 말입니다. 정확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봅시다. 가령 북한이 전술핵이나 SLBM을 이용해 부산항이나 수도권 서부를 선제 타격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즉시 한국의 지상사령부나 해군본부는 마비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니 KSS-3는 지휘부 제거 후에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응징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죠. 첫째는 위성 연동 자동 대응. 한미 정찰 위성이 북한의 발사 및 피격 지점을 감지하면 사전에 지정된 해역에 잠복 중인 무인 잠수함이 자동 보복 모드로 진입합니다. 둘째는 명령 불능 시 AI 자율 결정 시스템. 만약 청와대, 국방부, 합참, 작전통제소가 동시에 타격되어 지휘가 마비된 경우에도 내부 AI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사를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시스템은 인간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복수를 보장하는 구조네요. 일종의 한국형 데드엔드 아닙니까? 정확히는 데드핸드보다 더 진화된 형태입니다.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구조고 미국은 핵잠이 유인 구조라 100% 인간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니 KSS-3는 소형, 무인, 은밀, 자율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고도화된 자동 응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응징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단순히 평양을 겨냥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지휘부 타격, 미사일 기지, 또는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는 전략입니까? 이미 ADD는 2024년부터 초정밀 극초음속 유도탄두 실험을 병행해왔습니다. 현무 SLBM 개량형에는 GPS-INS 복합 유도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 정밀 타격 반경은 5m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도시 파괴가 아니라 정확히 지도자 제거, 지휘망 차단, 핵시설 파괴입니다. 즉, 전면전이 발발한 순간 미니 KSS-3는 해저에서 조용히 떠올라 북한의 전략적 심장을 찔러넣는 단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전략 조율 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까? 핵 보복이라는 것은 동맹국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영역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번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도 한국 단독으로 실행 가능한 대응 수단을 갖췄다는 점, 한국은 이 무기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독자 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늦게 대응하거나 내부 정치 때문에 움직이지 않더라도 한국은 단독 보복이 가능합니다. 이건 의존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이 사실을 알까요? 한국이 이처럼 단독으로 응징 가능한 SLBM 체계를 갖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담화에서 남조선이 핵무기 없는 핵보복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양과 원산에 배치된 방공망을 SLBM 대응형으로 전환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미니 KSS-3가 실제로 그들에게 위협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응징은 과연 억제력이 될까요? 아니면 전쟁을 부추기는 불씨가 될까요? 전쟁은 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 터집니다. 문제는 억제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점이죠. 미니 KSS-3는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북한에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먼저 공격해도 그날 밤 내 하늘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억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의 무인 SLBM 체계, 그리고
핵무기 없는 핵억제력이라는 개념. 사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누군가 이미 이 길을 걸어왔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중동 전역을 전략적 공포 아래 놓이게 만든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두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최소 80기에서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한국은 핵탄두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운반 수단만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이걸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심리적 억제력입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실제로 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적성국이 선제 공격을 꺼리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핵탄두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SLBM 플랫폼과 자율타격 능력을 공개하며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세계에 보낸 겁니다. 핵심은 핵탄두가 아니라 의지와 수단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전략의 본질이고 지금 한국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스라엘처럼 핵무기 보유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공식 선언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모호성이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스라엘은 50년 넘게 핵을 보유하고도 말하지 않는 전략으로 존재감을 유지해왔고 미국도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요하면 하루 만에 탑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막는데 탁월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물보다 무서운 그림자인 셈이죠. 하지만 중동과 동북아는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정식 전쟁 상태고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아래 비핵 원칙을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이걸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 아닐까요? 그래서 더욱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이스라엘은 어차피 주변과 단절된 나라였기 때문에 독자 노선을 택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동맹 안에서 자율권을 얻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돌파한 셈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세계는 지금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는 겁니다. 미국 동맹국이면서도 전략적 독립을 구현한 첫 사례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을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려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한국식 SLBM 플랫폼에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방산의 핵심 고객국이고 사우디는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 없는 핵보복 시스템을 보유한 것을 보고 우리도 이 방식이면 가능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은 이제 기술뿐 아니라 전략 개념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나중에 이런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수출하거나 타국과 공유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군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물론 SLBM 전체를 수출하진 않겠지만 SLBM 미탑재 버전의 무인 잠수정, AI 기반 지휘 시스템, 암호화 통신체계 등은 충분히 수출 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한화, LI지넥스원 등을 통해 이 기술을 국제 인증 단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기술 수출국에서 전략 개념 수출국으로의 도약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무인 SLBM 잠수함.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금기와 억압, 전략과 침묵 속에서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결국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한국판 맨해튼 프로젝트라 불린 비밀 핵개발 사업 말입니다. 그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당시 한국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플루토늄 추출 실험, 재처리 시설 도입, 자체 핵탄두 설계를 준비하던 단계였죠.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무인 SLBM은 그때 이루지 못한 핵 자주권의 귀환입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성과를 넘어서 50년 전의 전략적 좌절이 다시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1975년 미국이 압박했던 이유는 한국이 핵탄두를 만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 한국은 핵을 쓰지 않고도 핵 억제력을 구현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미국조차 함부로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했었습니다. 카터 행정부 당시 CIA는 한국의 모든 핵 관련 연구를 정밀 추적했고, 원자력 연구소의 실험 장비까지 압수당한 일이 있었죠. 지금은 왜 같은 개입이 없을까요? 그건 바로 기술 독립의 결과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모든 기반 기술을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유도 기술, 잠수함 설계, AI 시스템, 탄두 운반체까지 모두 독자 개발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무인 SLBM은 1970년대의 전략 목표가 형태만 바뀌어 돌아온 것이라는 주장인가요? 그 이상입니다. 그때는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자위권을 확보하려 했고, 지금은 핵무기 없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즉, 당시보다 더 세련된 방식으로, 더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더 확실한 억제력을 구축한 셈이죠. 모양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적어도 전략적 의지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외부 의존 없는 생존 전략을 추구해왔고, 그 최종 형태가 핵무기였든 지금의 무인 SLBM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미국이 떠나도, 북한이 도발해도, 일본이 도전해도 끝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무인 SLBM 플랫폼은 한국 전략사의 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입니까? 단언컨대 시작입니다. 이건 무기의 시작이 아니라 전략 교리의 대전환입니다. 기존에는 핵무기를 둘러싼 기술 외교 정치의 삼각 충돌 속에서 주도권을 잃었지만, 이제는 그 프레임을 뒤집고 있습니다. SLBM이 무인화되고 AI가 판단하며 억제력이 분산되고 대량화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부터 한국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무인 SLBM 잠수함.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금기와 억압, 전략과 침묵 속에서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결국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한국판 맨해튼 프로젝트라 불린 비밀 핵개발 사업 말입니다. 그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당시 한국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플루토늄 추출 실험, 재처리 시설 도입, 자체 핵탄두 설계를 준비하던 단계였죠.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무인 SLBM은 그때 이루지 못한 핵 자주권의 귀환입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성과를 넘어서 50년 전의 전략적 좌절이 다시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1975년 미국이 압박했던 이유는 한국이 핵탄두를 만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 한국은 핵을 쓰지 않고도 핵 억제력을 구현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미국조차 함부로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했었습니다. 카터 행정부 당시 CIA는 한국의 모든 핵 관련 연구를 정밀 추적했고, 원자력 연구소의 실험 장비까지 압수당한 일이 있었죠. 지금은 왜 같은 개입이 없을까요? 그건 바로 기술 독립의 결과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모든 기반 기술을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유도기술, 잠수함 설계, AI 시스템, 탄도 운반체까지 모두 독자 개발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무인 SLBM은 1970년대의 전략 목표가 형태만 바뀌어 돌아온 것이라는 주장인가요? 그 이상입니다. 그때는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자위권을 확보하려 했고, 지금은 핵무기 없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즉, 당시보다 더 세련된 방식으로, 더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더 확실한 억제력을 구축한 셈이죠. 모양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적어도 전략적 의지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외부 의존 없는 생존 전략을 추구해왔고, 그 최종 형태가 핵무기였든 지금의 무인 SLBM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미국이 떠나도, 북한이 도발해도, 일본이 도전해도 끝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무인 SLBM 플랫폼은 한국 전략사의 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입니까? 단언컨대 시작입니다. 이건 무기의 시작이 아니라 전략 교리의 대전환입니다. 기존에는 핵무기를 둘러싼 기술 외교 정치의 삼각 충돌 속에서 주도권을 잃었지만 이제는 그 프레임을 뒤집고 있습니다. SLBM이 무인화되고 AI가 판단하며 억제력이 분산되고 대량화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부터 한국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무기 하나의 등장이라기보다 50년 전 좌절의 귀환, 그리고 그 좌절을 완성으로 바꾼 순간이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멈췄지만 2025년 우리는 침묵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핵무기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더 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나라. 세계는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